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일본 슈퍼컵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슈퍼컵 가와사키와 우라와 레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위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입니다. 지난 시즌 J리그 우승팀입니다. 2위와도 13점이나 차이를 낼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5라운드까지 무패를 기록하며 무패 우승에 도전했지만 26라운드에서 승격팀에게 패배하며 아깝게 실패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죠. 우라와와의 경기에서도 전력상 우위라고 평가받습니다. 측면보다는 중앙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요. 2선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지 않아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수는 딱히 없었으나 다미앙의 존재 하나만으로 중앙으로 볼을 투입해줄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왼 측면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주전이라고 할 만한 선수는 없었으나 우측 자오보는 꾸준히 주전으로 나오며 활약했습니다. 크로스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는데 우라와의 실점 패턴이 짧은 패스와 크로스가 가장 많아 플랜 A만으로 맞는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7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기록했는데요. 마지막 4경기야 이미 우승을 확정된 상황에서의 경기라 동기부여 측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리그 최소 실점팀이었지만 빈틈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다만 실점 기대치에 비해 실점은 덜 하고 있으므로 안정감은 있는 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3선에 힘을 많이 줘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 게임의 주도권을 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슈팅을 내주는 빈도가 두 번째로 적어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1실점 아래로 실점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6위의 우라와입니다. 1왕배 우승팀으로 ACL 참가 자격과 슈퍼컵 진출을 손에 넣었습니다. 전력은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수준이죠.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열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려는 성향이 짙은데요. 양 팀의 성향이 같아 치열한 중원 싸움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다만 측면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데 크로스로 허용한 실점이 8개로 실점 중 가장 많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원 싸움이 격화되면 측면으로 우회하는 상황이 많아질 터라 우라와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공격을 당하는 횟수도 리그에서 가장 많지만 슈팅 숫자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측면에서의 위험 부담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은 높고요. 득점에 크게 특화된 팀은 아닙니다. 팀 내 최다 득점이 용커인데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선수가 아무도 없는 데다 17경기를 결장한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이라는 데서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치고는 공격 횟수가 리그에서 4번째로 적죠. 공만 많이 가져가지 제대로 전개나 결정을 지어주지 못합니다. 리그 최소 실점팀 가와사키를 상대로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적겠습니다. 결장자는요 없습니다. 가와사키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의 전술적 움직임은 비슷한데요. 하지만 가와사키의 플레이가 더욱 완성되고 높죠. 최다 득점 2위, 최소 실점 1위의 전력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다만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흔들리던 가와사키의 실점 기록을 신뢰한다면 우라와에게도 기회가 있겠습니다. 가와사키가 다득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코어는 2.5 오버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가와사키 승 오버를 주력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맨유와 사우샘프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위의 맨유입니다. 분위기 수습에 애를 먹는 중인데요. 벌리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4위 자리를 웨스트햄에게 내주었습니다. 전반전에만 골망을 3번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만 인정되는 등 운이 없던 면도 있었으나 본인들의 파울로 인해 취소된 것이라 누구 탓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분위기 수습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전력 불안정이 심합니다. 미들즈 브라전에서 주전들을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카바니를 선발로 쓰는 등 나름대로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산초를 왼쪽에 배치하여 루크쇼와의 연계를 주문했고 선제골로 실제로 왼쪽에서 컷백 포그바의 득점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경기 한 골에 그치긴 했으나 세트피스에서의 발안의 헤더, 벌리의 자책골 등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쓸데없는 파울만 줄인다면 득점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죠.
동점골을 실점하자마자 기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볼 원툴이라고까지 불렸던 베르호스트에게 맥과이어가 농락당한 장면이 동점골로 이어졌고 62분경에는 맥과이어가 민첩성 문제를 드러내며 위험한 파울을 범하는 등 맥과이어의 약점이 많이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중앙에서의 불안감이 지속되며 최근 5경기에서도 4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헤아가 이달에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골키퍼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골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텔레스, 카바니, 바이, 그린우드 총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2위의 사우스햄튼입니다. 토트넘과의 경기를 3대2로 승리하며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중인데요. 볼 전개나 아기자기한 플레이는 아니더라도 데드볼 상황에서의 장점을 살려 위협적인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한 메뉴가 매우 까다로워할 만한 대진인데요. 세트피스의 장점이 많습니다. 워드 프라우즈의 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온더볼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지만 킥과 압박, 오프더볼에 중점을 두며 안정적인 소유권과 압박이 없는 곳으로 공을 배급하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터져주는 프리킥 골은 덤인데요. 원정에서 롱볼 비중이 17%까지 느는 만큼 워드 프라우즈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수치위는 브로하가 될 전망이지만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득점이 없죠. 다득점은 힘들며 워드 프라우즈의 프리킥 정도는 기대해볼 만합니다. 양 측면의 리브라멘토, 카일 워커 피터스의 활약이 매우 좋고요. 각각 1.6회, 1.2회의 드리블 성공으로 전진성에 큰 활약을 불어넣어줍니다. 살리수가 전진한 선수들의 뒷공간을 커버하며 실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워낙 도전적인 선수라 불안감은 없지는 않지만 특유의 민첩성을 살려 크게 불안한 장면을 만들진 않고 있습니다. 양 측면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면 실점 가능성은 크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메카시, 텔라, 스몰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가 전력상 앞서고 있긴 한데요. 다만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마음에 걸리죠. 다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벌리전처럼 쓸데없는 파울을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최근 득점력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1 핸디캡 적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우스햄튼의 데드볼 상황은 메뉴에게 위협적인 옵션인데요. 워드 프라우즈의 프리킥은 언제나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옵션이고요.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스코어는 아슬아슬하게 2.5 오버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뉴 승, 오버가 주요 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디스와 셀타비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8위의 카디스입니다. 강등권 탈출은 멀고도 허머져. 레반테를 2대0으로 잡은 것은 좋지만 그 외 경기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중위권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전술적 포인트가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셀타비고를 상대로도 승점을 따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전술 운영에서 과감함이 사라졌는데 공격은 투톱, 로자노, 네그레도가 알아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수비에 전념한다는 다소 단순한 전술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세트피스와 롱볼의 비중이 매우 늘었으며 이는 카디스의 공격이 확률 게임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원 기동력이 좋지 않았던 카디스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측면에 치중된 전개는 중원 윤활유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어 제대로 된 역습 상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원에서의 약점으로 인해 다득점은 어려운데요. 사이드백 아카포, 에스피노가 팀의 중심이고요. 팀 측면 전개는 이 둘이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에스피노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태클은 팀 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카포도 경기당 태클이 1.4회로 수비적으로 훌륭한 모습이죠. 문제는 중원 기동력으로 인해 사이드백 전진을 잘 메워주지 못하고 있으며 파리의 결장으로 인해 중앙 수비도 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뒷공간 노출 문제와 상대 압박과 중원 기동력 문제로 인해 많은 위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점률도 리그 18위에 그치고 있는 만큼 다실점 가능성이 높고요. 결정자는요, 파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2위의 셀타비고입니다. 묵묵히 중위권에서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죠. 주목받고 있진 않지만 남미 출신의 쿠데트 감독 휘하에서 중위권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으려 하는 중입니다. 강등권 팀 카디스를 상대로도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끈끈함을 상대로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죠.
공격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백으로 보이지만 공격 시에는 양 윙백이 전진하며 측면 공격수들은 중앙으로 좁혀 미드필더처럼 활동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멘데스와 체르비인데요. 덕분에 중원에서도 트라이앵글을 유지하며 패스를 통한 탈압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스 안으로 침투하죠. 득점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인데요. 상대 수비에 혼란을 주기 위해 아스파스, 미나 등 공격진에서 활발한 스위칭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2득점을 성공하기도 했는데 플랜이 잘 먹혀 들어간다면 1에서 2득점 생산은 쉬운 과제입니다. 수비 시에는 강한 압박을 가하는데요.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압박을 시도하는 팀이 셀타비고입니다. 전방 2명의 공격수도 상대 중앙 수비를 압박하며 수아레즈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합니다. 측면에서는 두 측면 공격수들이 상대 측면 수비수를 압박하는 형태인데 만약 공이 자기 진영으로 진입하면 두 줄 수비를 펼칩니다. 이때는 4-4-2 형태로 전환하죠. 이 방법으로 원정에서 55%의 무실점 확률과 12경기 10실점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디스를 상대로는 무실점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셀타비고가 다득점 승리를 노립니다. 특유의 스위칭과 압박으로 카디스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원정에서 특유의 끈끈함과 강한 압박으로 다득점과 무실점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죠. 다만 최근 득점 페이스로 보았을 때 셀타비고의 득점력은 3골 이상 대량 득점을 노리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5 온도 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셀타비고가 플러스 1 핸디캡 승리를 거둘 정도의 스코어 차이는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셀타비고 승, 셀타비고 핸디 승, 언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